콜럼버스는 달걀을 거꾸로 세우는 놀라운 창의력과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않던 서진을 통한 인도 항해를 실천에 옮긴 도전 정신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썰물처럼 사라지고 만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미국적 기업가의 전형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1990년대 닷컴 기업 CEO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크나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을 들여다보는데 콜럼버스만 한 인물도 없을 것 같다. 콜럼버스는 항상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에 대한 그런 특별한 인식은 점점 과대망상증으로 발전했다. 다른 역사적 인물들과 달리 콜럼버스는 정말 과대망상증, 즉 광증의 단계로 넘어간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신대륙을 찾아 항해에 나선 것은 신의 계시였다고 주장했다. 인도까지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신은 또한 그런 원대한 계획을 실현시키겠다는 나의 의지로 활짝 열어주셨다. 그 순간부터 극동을 찾아 항해에 나서겠다는 콜럼버스의 의지는 자신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성서는 내게 이 계획을 어서 이행하라고 계속 촉구했다. 또 콜럼버스는 자신이 천상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번은 성령이 자신에게 신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널리 칭송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대양으로 향하는 문의 열쇠를 내게 건네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적기도 했다. 그런데 과대망상증 환자 가운데 39%가량이 콜럼버스가 말한 이런 종교적 계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자들은 그전까지 감춰져 있던 엄청난 진실을 계시받았다고 느끼며 강렬한 행복 속에서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경험을 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그런 계시는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느껴지고 성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체험하곤 하는 행복하고 신비로운 경험과 아주 흡사하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중요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하루빨리 수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인다. 무언가의 절반 정도 미쳐있는 이른바 경조증 환자들도 그런 계시적 경험을 하지만 진짜 광인들처럼 환각이나 기괴한 망상 같은 것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콜럼버스는 그저 동방으로 향하는 관문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에게 더 큰 역사적 사명을 안겨주었다고 믿고 있었다. 성지 탈환의 앞장서는 영웅적 역할을 맡겼다는 것이다. 자신이 인도에서 발견하게 될 황금을 예루살렘 탈환에 이용하라며 스페인의 페르난도 국왕과 이사벨라 여왕을 부추겼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첫 번째 항해 일지에 의하면 그는 이 두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상기시키는 편지를 쓰곤 했던 것 같다. 이번 항해로 거둬들일 이익금을 예루살렘의 정복에 모두 써달라고 국왕 폐하께 간청했다. 그러자 국왕 폐하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기쁘도다. 그리고 그런 이익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지 탈환에 대한 열망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콜럼버스는 성전을 감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1493년부터 그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기존의 이름 대신 크리스토페런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했고 각종 서류에도 이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 이 특이한 라틴어식 이름은 신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1493년부터 1506년 사망할 때까지 모든 서명란의 이름이 아닌 아래와 같은 아주 모호한 기호를 사용했다. 이 불가사의한 문자는 지금까지도 해독이 안 되고 있다. 1500년 세 번째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후 콜럼버스는 스페인 법원의 한 재판관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신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상과 새로운 지상을 이어주는 사자로 나를 임명하셨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찾아야 할 장소도 보여주셨다. 여기서 콜럼버스가 말하는 장소란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뜻하는데 그는 1498년 8월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자신이 이 입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종교 기록에 따르면 이 지상의 낙원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므로 콜럼버스가 에덴을 발견했다는 것은 신의 왕국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1502년 네 번째 항해에 나선 그는 스페인 국왕과 여왕에게 자신이 오늘날의 파나마 지역에서 솔로몬의 금광을 발견했다는 편지를 보낸다. 그 옛날 솔로몬이 이 금광에서 나온 금으로 예루살렘에 신전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금광에서 거둔 금으로 솔로몬의 신전을 재건할 사람으로 신께서 페르난도 국왕과 이사벨라 여왕을 선택하셨다고 콜럼버스는 주장했다. 그의 콜럼버스는 84쪽에 걸쳐 성경 및 여타 종교 서적에 등장하는 예언들을 총망라한 예언록을 완성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예언들이야말로 신이 콜럼버스를 통해 실현하시려고 하는 대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때 이미 콜럼버스의 사고는 정교한 형태의 메시아적 망상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성지 탈환이라는 콜럼버스의 원래 목표는 이제 계시록의 도래를 알리는 훨씬 더 원대하고 야심찬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 인류 역사가 종말의 절정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역사학자인 델로 웨스트는 예언록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속의 역사는 150년 후에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사건에 앞서 예언적 의미를 갖는 세 가지 획기적 사건들이 선행되어야 했다. 첫 번째는 인도의 발견이고, 두 번째는 전 인류의 개종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지의 탈환 및 재건이었다. 콜럼버스는 이러한 신의 섭리를 구현할 도구로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망상의 확대와 더불어 콜럼버스의 조병도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콜럼버스는 1492년 전후에는 자신이 신의 사명을 받은 사자라고 주장해놓고 1502년에는 십자군의 전통을 요한계시록의 환영과 연결시키며 스스로를 메시아로 격상시켰다. 예언록은 콜럼버스가 완전히 미치광이로 변했다는 증거라고 전기 작가 그랜조또는 말한다. 혹자는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신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문제는 그 거래로 떼돈을 벌어야 했고 그것은 결코 협상이 불가능한 거래였다는 것이다. 콜럼버스는 이런 선전 활동을 무려 15년 동안 계속해야 했다. 처음 8년간은 포르투갈 국왕을 설득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포르투갈 존 왕의 고문은 콜럼버스의 계산이 부정확하다고 보고했다. 사실 콜럼버스의 기본 가설에는 상당히 오류가 많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는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아주 작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시아의 동쪽 연장 부분은 너무 크게 어림쳤다. 이러한 계산착오는 편리하게도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을 훨씬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주었다. 마침내 왕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소개할 기회가 오자 콜럼버스는 존 왕을 알렉산더 대왕, 네로 등 전설적인 탐사 원정대를 파견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에 비유하며 아첨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올 금에 대해 아주 들떠서 얘기했다. 당시 포르투갈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연대기별로 정리한 역사학자 주앙 대 바로스에 따르면 존 왕은 콜럼버스에 대해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콜럼버스는 정확성보다는 공상적이고 상상적인 영감의 바탕을 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100년 뒤에 초연된 로페 드 베가의 연극 새로운 세계에서는 존 왕이 가서 정신병 치료나 받으라며 콜럼버스를 내쫓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랜조또는 콜럼버스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돌이켜보건대 콜럼버스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은 존 왕은 근시안적 사고에 갇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맨해튼을 단돈 24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나 같았다. 그러나 존 왕의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는 정확했다. 콜럼버스는 그만큼 비현실적인 상상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않기로 한 것은 분명 이성적인 결정이었다. 정말 비이성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콜럼버스의 믿음이었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콜럼버스의 확신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는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랜조또는 적고 있다. 오히려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인도에 도착하게 된다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왜 믿으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콜럼버스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발견했다고 생각한 인도 대륙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신의 신성한 임무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포르투갈에서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자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건너갔다. 스페인에서 가장 처음 머물렀던 곳은 라라비다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이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유명 수도사인 던스 스코터스는 세계가 둥글다는 것을 맨 처음 주장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이 세상의 동쪽 끝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진공 상태라고 주장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에 감히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이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던스 스코터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고 콜럼버스는 자신이야말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스페인 국정의 유력 실세이자 우주론자였던 안토니오 데 마르체나 신부와 여왕의 고해 신부인 후안 페레즈에게 들려주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결국 두 사제는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게 되었고 그들의 지원 덕분에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두 군주에게 자신의 계획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된다. 1486년 5월 코르도바에서 콜럼버스는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라 여왕을 아련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이야기에 금방 실증을 느낀 왕은 콜럼버스와 여왕을 남겨둔 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이날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당시 35세의 젊은 나이였던 두 사람은 상당히 매력적인 남녀였다. 여왕의 비서관에 따르면 이사벨라 여왕은 청록색이 감도는 눈동자와 금발에 항상 사람스럽고 쾌활한 표정을 띠고 태도와 행동에서 우아함과 위엄을 풍겼다고 한다. 콜럼버스의 아들 페르난도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쓴 전기에서 콜럼버스가 키가 훤칠하고 매부리코의 흰머리가 희끗희끗했다고 묘사했다. 콜럼버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역시 콜럼버스의 전기를 저술했던 페드로 데 라스카사스는 콜럼버스가 독특한 매력의 소유자였으며 상대방이 사람스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광기에 열정을 가진 하이포마니아는 대체로 매력적이고 설득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종교적 열정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사벨라는 역사 문헌에서 신앙심이 두터웠던 인물로 묘사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완벽한 표현이 아니다. 콜럼버스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기독교의 지배력 확대에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종교 재판을 시작했고 스페인 땅에서 유대인을 내쫓으며 수백 년간 지속된 평화로운 상생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700년 만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완전히 몰아낸 최초의 스페인 통치자이기도 했다. 그녀야말로 진정한 십자군 전사였던 것이다. 그러던 그녀에게 어느 날 멋지고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방인 남성이 나타나 신대륙을 발견하여 스페인에게 안겨주겠노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안겨줄 황금으로 이사벨라 여왕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신대륙의 이교도들을 모두 기독교로 개종시키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두 사람은 그 봄날 저녁 아주 늦은 시각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스카스는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콜럼버스에게 감동받은 이사벨라 여왕은 그에게 신뢰와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날 콜럼버스와의 면담은 아주 오래도록 이어졌다. 콜럼버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그의 이야기는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다라고 그랜조또는 적었다. 이렇듯 하이포마니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제지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날 밤 콜럼버스는 자신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 신의 도움을 받아 마술을 부릴 것이라고 믿었다. 나중에 그는 이사벨라 여왕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계획을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오로지 여왕님만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제 신념과 충성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당시 이 스페인 두 국왕은 이슬람교와의 성전에 연염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스스로가 버린 성전이었지만 말이다. 마치 게티스버그에서 한창 전투를 치르고 있는 링컨에게 북극 탐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전기 작가 사뮤엘 엘리언 모리스는 적었다. 페르난도와 이사벨라는 콜럼버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그 문제를 박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라스카사스는 적고 있다. 그러나 이 박사위원회는 그 후 6년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 그 스스로도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었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헤르난도 데 탈라베라 신부를 주축으로 한박사위원회는 당시 스페인 최고의 이론가와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조사관들과 비교했을 때 콜럼버스의 교육 수준은 너무나 보잘것없었다. 그들은 내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뱃사람이라고 말했다. 콜럼버스는 결코 지적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세 학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콜럼버스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사실 콜럼버스의 주장은 당시의 정설로 여겨지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콜럼버스가 항해에 가겠다고 한 곳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텅 빈 공간이며 발을 들여놓는 어리석은 생명체를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만큼 뜨거운 곳이었다. 그런데 감히 콜럼버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콜럼버스가 계산한 지구 크기는 당시의 천문학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작았다. 또 지구는 대부분 육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며 기존의 데이터와도 모순된 것이었다. 존 왕의 궁정에서처럼 콜럼버스의 이런 엉터리 계산과 주장은 박사위원회에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이 사명을 완수하라는 신의 소명을 받았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그런 항변도 콜럼버스의 계획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1490년 12월 몇 주에 걸쳐 스페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분 국왕께서 콜럼버스의 계획을 지원해야 할 그 어떤 정당성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극히 허약한 근거 위에서 수립되었고 약간의 지식만 갖춘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계획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콜럼버스의 가설이 완전히 엉터리이며 그가 엄청난 판단 착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콜럼버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남겨두고 있었다. 따라서 콜럼버스의 계획은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고려해야 할 것 같다라고 그녀는 적고 있다. 콜럼버스는 이사벨라 여왕이 이슬람교와의 성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날이 바로 그때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기회의 순간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1492년 페르난도와 이사벨라는 이슬람과의 길고 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711년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해온 무어 왕국을 완전히 격파했다. 스페인 왕궁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이사벨라 여왕은 지금이야말로 모험적 사업을 시도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했다. 여왕은 콜럼버스를 궁정으로 초대하면서 품위 있는 옷을 사입고 말도 한 마리 구입해서 제대로 격식을 갖춰 여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돈도 넉넉히 보냈다.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와신상담했던 콜럼버스에게 드디어 찬란한 빛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스페인 왕궁은 군 본부를 그라나다 바로 외곽에 위치한 산타페로 옮겼다. 그곳에서는 항복 조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1492년 1월 2일 콜럼버스는 스페인 국왕의 그라나다로 개선행렬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산 위에 위치한 무어 왕국의 천혜의 요새
아람브라 성탑 꼭대기에서 스페인 왕국의 깃발과 십자군의 기장이 휘날리고 있었다. 무어 왕은 성문 밖으로 나와 애원하듯 페르난도 왕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사벨라 여왕은 재빨리 제2차 박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콜럼버스의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명했다. 위원회의 의견은 양분되었다. 그러자 이사벨라 여왕이 직접 결단을 내렸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동의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전기작가 그랜조또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여왕에게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만한 태도로 터무니없는 항해 조건을 읽어 내려갔다고 한다. 돈 한 푼 없는 이방인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력과 위협, 두 가지 모두 절정에 달리고 있던 두 국왕 앞에서 아주 당당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두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명령을 내릴 때라고 믿었던 것 같다. 하이포마니아 기질에서 비롯된 그런 당당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가장 먼저 콜럼버스는 여러 귀족 직위를 요구했다. 콜럼버스는 기사 자귀를 원했다. 그는 귀족이 되고 싶어 했다. 또 대제독과 총독 자리도 원했다. 그리고 이런 직위들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려고 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인가? 그러한 특권 부여는 전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스페인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역사가 헬렌 네이더는 말한다. 그런 계승직을 그것도 이방인에게 하사한다는 것은 왕실의 정책에 위배되었다. 스페인 법에서는 군주가 왕실의 영지나 귀족 직위를 영구적으로 하사나 매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대제독과 총독 직위를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던 사람은 페르난도 국왕의 삼촌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요구 조건은 한마디로 자신을 왕족 수준으로 대우해달라는 것을 의미했다. 신께서 내게 엄청난 메시지를 내렸기 때문에 나는 두 명의 왕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훗날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다. 게다가 총독 직위를 받게 될 경우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땅에 대해 법적, 정치적 통제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군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또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런 권력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승계하려고 했다. 콜럼버스는 스스로를 신대륙의 왕자로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돈도 아주 많이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의 10%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황금, 향신료를 비롯하여 자신이 발견한 땅에서 거둬들이는 모든 물건 값의 10%가 자동적으로 콜럼버스와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스페인 군주와 대등한 자격을 주어야만 신대륙 탐사에 나서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었던 셈이다. 터무니없는 콜럼버스의 요구 조건, 그리고 그것을 당당히 말하는 그의 오만함.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충격적이었을지는 가늠이 안 된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요구를 어처구니 없다, 미쳤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바보 같다는 말로 설명한다. 그랜조또에 따르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수정하려고 하면 콜럼버스는 마구 화를 냈다라고 한다. 그는 어떠한 협상도 거부했다. 그의 요구는 그 자리에서 거부당했고 이제 콜럼버스는 그 도시를 떠나야 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룻밤과 한나절뿐이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킬 때 스페인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그의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 때문에 15년간 공들여온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스 왕을 설득할 생각이었다. 만약 그때 한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콜럼버스는 그렇게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콜럼버스를 도와준 사람은 역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 주인공은 돈 루이스 산탄겔이라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이다. 역사는 산탄겔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콜럼버스라는 인물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기 작가 존 스튜어트 콜리스는 적고 있다. 산탄겔은 부유한 유대계 상인이자 스페인의 존경받는 재정장관이었다. 그의 논리는 이러했다. 그 역시 콜럼버스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스페인과 각축을 벌이는 유럽 열강들이 동방해상 항로를 찾는데 모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국왕과 여왕이 손해를 볼 거래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100% 쥐고 있는 것보다 아주 귀중한 것을 90% 갖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더군다나 콜럼버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역시 손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어떻게 해서든 황금의 땅을 발견하려고 애쓸 것이라며 두 왕을 설득했다. 잠재적 이점이 엄청난 거래라는 것을 집중 부각하면서 그는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기 위해 자신이 탐사 비용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사벨라 여왕이 자신의 장신구를 담보로 내놓았다는 설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산탄겔은 그 거래를 비밀에 붙이라고 권했다. 그래야만 나중에 그 항해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왕과 여왕의 체면이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콜럼버스가 영웅이 되어 귀환할 경우 그가 원하는 직위를 주면 그만이었다. 결국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의 거래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탄생한 계약서가 바로 산타페 합의각서였다. 여왕은 급히 전령을 보내 길을 나선 콜럼버스를 다시 데려오도록 명령했다.
코르도바로 이어지는 다리 위에서 콜럼버스를 발견한 전령은 여왕의 친서를 전했다. 즉시 여왕에게 오라는 내용이었다. 스페인 국왕과 여왕도 처음에는 약속대로 콜럼버스를 신대륙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그런 행정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콜럼버스는 또한 그 거래로 상당량의 돈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만큼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금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페인 식민지에서 거둬들이는 모든 이익금의 10%가 콜럼버스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도 결국에는 이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파기되도록 만들어진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방대한 양의 계약서를 계속 보관했고 그의 후손들은 18세기까지 스페인 왕정을 상대로 계속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요한계시록의 도래를 알리고 이 세상의 신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신성한 야망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다. 바로 미국 역사에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콜럼버스가 자신의 메시아적 소임을 그렇게까지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 영광은 분명 다른 누군가의 차지가 되었을 것이다.